감히 에오디세오 말다 있구야. 가난한 게 요새 때올래요. 꼴보기 실례우니까 깨우제요. 여보, 당신 아내잖아. 제발 말 좀 해봐. 귀찮게 좀 하지마. 애엄마 말리다 마야. 내가 참아. 이 아파트 그리고 내 호에서 내온 이제 나의 해오야. 당장 나의 집에 세워나가. 아가, 내가 잘못하였다. 제발 용서하다오. 영시여, 꿈도 꾸지 마세요. 미업지 영애시여 뭐했죠? 너는 도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시어머니의 거친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며 나라와 내 뺨에 꽂혔다. 짝 하는 소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분주한 부엌의 소음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귀 안쪽이 멍해지며 삐 하는 이명소리가 들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내 27년 인생에서 심지어 나를 금지옥엽으로 키우신 부모님께도 맞아본 적 없는 뺨이었다. 그런데 지금 친척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친정이 가난해서 제사상에 올릴 음식도 구경 못 해봤어? 나는 떨리는 눈동자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이 모욕적인 상황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눈빛으로 애원했다. 하지만 남편은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철저한 방관이었다. 그 순간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내 남편이라 믿었던 이 남자는 결코 나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결심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오만하고 잔인한 사람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겠다고 말이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수수한 차림으로 출근길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27살의 평범한 회사원 강지한. 이 거대한 서울 도시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입니다. 어깨에 맨 가방은 3만 원짜리 시장표 제품이고 입고 있는 코트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7만 원을 주고 구매한 것입니다. 명품 로고 하나 없는 제 초라한 차림새만 보면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간절히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결혼 전 아버지와 했던 약속 때문이었죠. 아버지, 저는 배경이나 돈이 아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조건 없이 저 강지한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 말에 태양그룹의 총수이신 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게 서열십 위권 안에 드는 태양그룹 회장의 무남동녀 외동딸이라는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그룹 계열사의 말단 사원으로 위장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지금의 남편 박민석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이었고 겉보기에는 성실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제 엄청난 배경이 아닌 저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았던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딱 2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설렘은 어느새 납덩이 같은 현실의 무게로 변해버렸고 시댁과의 관계는 숨이 막힐 듯 저를 조여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김말숙 여사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제 집안 배경을 집요하게 캐물으셨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냐, 집은 작아냐, 전세냐, 물려받을 재산은 좀 있느냐. 그때마다 저는 적당히 얼버무렸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과수원을 하시며 소박하게 사신다고, 저 역시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에 서리는 노골적인 실망감을 보면서도 저는 이 연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애정은커녕 가난한 집딸이라는 이유로 무시와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사건의 서막은
남편의 승진 축하 파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시어머니가 예약했다는 식당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깔끔하지만 수수한 니트에 면바지를 입고 나갔습니다. 가족끼리 밥 먹는 자리인데 굳이 명품으로 치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판단이 틀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시누이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루이비통 가방을 의자 위에 보란듯이 올려두고 계셨습니다. 작은댁 숙모님도 구찌 벨트로 멋을 낸 상태였죠. 온 가족이 명품으로 휘감고 있는 화려한 식탁 앞에서 저 혼자만 색 바랜 옷을 입은 초라한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반갑다는 인사치고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제 전신을 스캔하듯 훑어내린 시어머니의 시선이 3만 원짜리 제 가방에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오늘 무언가 일이 터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꾸도 없이 다른 친척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무언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남편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고 남편은 제 손을 슬쩍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겉보기에 화기애애했습니다. 모두들 남편의 승진을 축하하며 건배를 제의했고 시아버지는 아들 자랑에 침이 마를 새가 없으셨습니다. 저도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로요.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고 이번 승진도 본인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실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탁 위를 가로질러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얘야, 우리 며느리는 명색이 과장 사모님인데 명품백 하나 없니? 남편이 승진까지 했는데 꼴이 그게 뭐니? 순간 왁자지껄하던 식탁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추고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명품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그냥 튼튼하고 실용적인 게 더 좋더라고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마치 이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실용적? 그럼 그 싸구려가 실용적이란 말이니? 딱 봐도 3만 원짜리 시장 바구니 같은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가난한 집 딸인 줄은 알았지만 센스까지 없을 줄은 몰랐네. 남 부끄러워서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친척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음을 날렸고 누군가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빠르게 뛰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개 망신이구나. 뼛속까지 시린 수치심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 누려왔던 존중과 예우는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그저 돈 없고 백 없는 볼품없는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묵묵히 술잔만 기울이셨습니다. 이 넓은 식당에 저를 위한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고립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서야 거울 속 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지친 눈빛. 이것이 윤지호가 아닌 가난한 며느리 강지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수모도 꾹 참아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뒤 회사에서 근무 중인 저에게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 시간 좀 비워라. 지금 당장 우리 집 앞 카페로 나와. 명령조의 말투에 거절할 틈도 없이 저는 조퇴를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는 제 커피는 시키지도 않은 채 본인의 아메리카노 잔만 만지작거리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석이 과장됐잖아. 그런데 월급이 생각보다 안 올랐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니. 그래서 말인데 며느리가 매달 생활비 좀 보태줘야겠다. 한 200만 원 정도면 되겠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00만 원이라니요? 제 월급이 세후 300만 원 남짓인데 그중 200만 원을 시댁에 상납하라는 말입니까? 어머니, 200만 원은 저희도 대출 이자 갚고 생활하다 보면 여유가 없어서. 여유가 없어? 너희 둘 다 맞벌이잖아. 맞벌이 부부가 200만 원도 못 내? 우리가 민석이 키우느라 등골 휜 건 생각 안 하니? 대학 등록금에 취업 뒷바라지에 결혼 비용까지 우리가 다 댔어. 이제 며느리가 효도할 차례 아니야? 당연한 도리잖아.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예단이라곤 100만 원짜리 금반지 한 돈이 전부였습니다. 신혼집 전세 자금도 제 적금을 깨서 마련했고 남편기 살려주려고 시댁에는 남편 돈으로 했다고 거짓말까지 해준 터였습니다. 그런데 효도라니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당연히 거절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드려. 엄마 말씀 들어. 우리 부모님이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그 정도라니? 우리 월급에서 200만 원이 나가면 우린 저축도 못해.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어떡하고? 아, 몰라. 네가 좀 아꼈으면 되잖아. 아니면 처가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든가. 너 원래 이렇게 돈에 인색한 사람이었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인색하다는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집을 구하고 살림을 채웠는데 저에게 인색하다니요. 그날 밤부터 시댁 가족 단체 채팅방에는 저를 저격하는 메시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생활비 좀 부탁했더니 딱 잘라 거절하네. 요즘 애들은 효도가 뭔지 몰라. 시누이, 헐, 언니 너무하네요. 오빠 월급으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작은 어머니, 요즘 며느리들은 시부모 무서운 줄 몰라.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해. 핸드폰 화면을 꽉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명이 넘는 시댁 식구들이 한통속이 되어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회사 화장실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2년이라는 약속의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제 인내심의 끝을 시험하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고 저는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준비를 도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인데 며느리가 당연히 와서 도와야지. 내일 아침 일찍 와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었고요. 저는 짐을 싸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즐거웠는데 결혼 후로는 명절이 악몽이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얼굴도 보고 싶었지만 시댁 일정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을 가면 어떻게 시댁에서 일해야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재료들을 꺼내놓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사도 받지 않고 지시만 하셨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재워라. 빨리빨리 해. 시간 없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누이도 와 있었지만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일은 온전히 저 혼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는 더 얇게 부쳐야지. 나물은 간이 세면 안 돼. 고기는 더 재워둬야 맛있어.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내 어머니 하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온몸이 아팠습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서서 일하느라 다리도 퉁퉁 붓고 허리도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시댁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 작은 집, 고모님 댁 모두들 오셨습니다. 저는 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더 준비해야 했거든요. 손님상에 올릴 과일도 깎아야 했고 차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부엌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시누이는 어느새 친척들과 함께 수다를 떨고 있었고 남편도 남자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음식들을 하나씩 상에 올렸습니다. 전과 나물, 고기, 생선, 과일, 모든 게 제 손으로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흠잡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상을 다 차리고 나자 어머니가 국그릇을 들어 맛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또 혼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뭐야, 간이 왜 이렇게 짜?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국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짰습니다. 확실히 간이 센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실수를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조금 잘못. 제 사과가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가르고 날아왔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따끔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때린 것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뺨을 맞다니 제가 뺨을 맞았다고요. 27살 어른이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가난해서 제사 음식도 못 먹어봤냐, 명절 음식 만드는 것도 이 모양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뺨을 감싸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굴욕감이 밀려왔고 수치심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때린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때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고, 나를 좀 지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관했습니다. 제가 맞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지도 않았지만 제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마저 저를 버렸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걸 끝내겠다고, 제 존엄을 되찾겠다고. 다시는 이런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요. 뺨을 맞은 그 순간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순한 며느리에서 복수를 다짐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머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집으로 와라. 오늘 가족 회의가 있어. 가족 회의라는 말이 불길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와 보면 안다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를 조퇴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일일 리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시댁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었습니다. 큰 집, 작은 집, 고모님, 삼촌, 이모, 심지어 먼 친척까지 다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소파 정중앙에 앉아 계셨고 제가 들어서자 손짓으로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다들 모인 이유가 뭔지 알지? 며느리 교육 때문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서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해. 며느리 교육이라고요. 저를 교육한다고요. 27살 성인을 20명 앞에서 교육한다는 겁니까? 귀를 의심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시집 왔으면 시부모한테 맞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때는 다 그랬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것도 모르지. 명절에 음식 짜게 만들어 놓고는 혼나는 게 억울하대.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어머니의 말에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맞아요 하고 맞장구를 쳤고 누군가는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하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반박할 수도 없었고 항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20명을 상대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질책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난 며느리인지, 집안일을 얼마나 못하는지, 시부모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나열하셨습니다. 제 모든 단점을 친척들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생활비를 들이지 않는다는 것, 명절 음식을 짜게 만들었다는 것, 시댁에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게 제 잘못으로 둔갑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 심사에 탈락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떨어진 겁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술을 마시며 분을 사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승진 못했다며 내가 인맥이 없어서 그래. 친정 배경이 변변찮으니까 우리 아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 집안 배경과 남편 승진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집안 딸이었으면 우리 아들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가난한 집딸이라서 이래.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승진 탈락을 제 탓으로 돌린다고요. 제 집안 배경이 문제라고요. 저녁 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집에 와 계셨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네가 승진 못한 거 다 며느리 때문이야. 제 집안이 변변찮아서 네가 피해를 보는 거라고.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 사정이 그래서 그래요. 하지만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즘 승진은 다 배경으로 하는 거야. 며느리가 제대로 된 집안 딸이었으면 인맥 동원해서 도와줬을 텐데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시집은 왜 왔어. 남편은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듯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당신 승진 못한 거 정말 내 탓이라고 생각해?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가 그러시니까 그런가 보지. 내 친정에서 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2년이라는 약속을 채우지 못했지만 이제 그만두기로요. 새벽 2시였지만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아나,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전화를 하다니.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더는 못 버티겠어요. 2년간의 평범한 삶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딸 당장 집에 와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년간 혼자 견뎠던 시간들,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던 순간들, 뺨을 맞고 교육을 받았던 굴욕들,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 그간의 모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하셨고 즉시 비서실장을 불러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남편 회사에 대한 특별 감사 시댁 아파트 임대 계약 해지 그리고 제 신분 공개 준비까지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시작될 것이다. 특별 감사가 들어가고 비리가 드러나고 임대 계약이 해지되고 시댁 식구들의 세상이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했고 뺨을 때렸고 교육을 시켰고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렸죠.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사람인지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저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고객님, 어제 고객님 통장에서 2천만 원이 인출됐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제가 인출한 적이 없는데요. 은행 지점장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고객님이 아닌 다른 분이 인출하셨습니다. 50대 여성분으로 보이는데 고객님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50대 여성제 도장 신분증 사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도장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아마 명절 때 시댁에 갔을 때 제 가방을 뒤졌을 겁니다. 신분증 사본도 그때 몰래 찍어갔겠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통장에서 도장을 위조해서 돈을 훔쳐가다니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입니다. 저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인출했어. 도장 위조해서 은행에서 연락 왔어.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급하게 쓸 때가 있었대. 부부 재산인데. 뭐가 문제야, 나중에 갚아주신다잖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부부 재산이라고요. 도장 위조는 범죄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범죄야. 도장 위조는 불법이라고. 당신 어머니가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야.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범죄라니. 가족끼리 무슨 범죄야.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엄마가 나중에 갚아주신다잖아. 왜 이렇게 난리야. 남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라고 범죄가 아니라고요.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가는 게 괜찮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며 알게 된 사실은 더 기가 찼습니다.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그 돈으로 제 사업 자금 지원해 주셨어요. 제가 카페 차리려고 했는데 자금이 부족했거든요. 엄마가 도와주신 거예요.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 돈으로 시누이 사업을 도운 것이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통장을 털어서 시누이한테 준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 돼요. 고소 취하 안 해요. 범죄니까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후쯤 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고소 취하해. 나중에 갚아줄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야지. 이해요. 제가 뭘 이해해야 합니까? 어머니 고소 취하 안 합니다. 법대로 처리될 겁니다. 제 말에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며느리가 지금 시어머니를 고소해. 페류나네. 페류나, 너 같은 며느리 본 적 없어. 페류나요. 범죄자가 저한테 페류나라고 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시댁으로 갈 것입니다. 그때 제 정체를 밝힐 것입니다. 윤그룹 외동딸이라는 것, 5천억대 자산가라는 것, 그들이 사는 아파트와 남편 회사의 주인이 바로 저라는 것을요.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벌써 기대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만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샤넬 트위드 슈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손에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더 이상 구박받는 며느리 강지안이 아니었습니다. 태양그룹의 이사, 당당한 재벌가, 외동딸 강지안이었습니다. 화장은 평소보다 진하게, 입술은 붉게 칠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집을 나서자 비서실장이 보낸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기사님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댁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는 이미 이사 트럭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과 건장한 직원들도 도열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해방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숙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낯선 명품 옷을 입고 고급 가방을 든 며느리의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 너 꼴이 그게 뭐니? 어디서 짝퉁이라도 빌려 입고 온 거야. 어머니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시누이 그리고 회사에서 조퇴하고 온 남편 박민석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신발을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 소리치려던 찰나 창밖으로 보이는 이사 트럭과 들이닥치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제 뒤를 따라 들어와 정중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다들 모여 계시네요. 잘 됐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거든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은 누구고 당신 옷차림은 또 왜 이래? 저는 남편을 무시하고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탁자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양그룹 비서실장입니다. 여기 계신 강지한 사모님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시어머니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사모님이라니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 사모님이라고 한 거예요. 비서실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지한 사모님은 태양그룹 강 회장님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십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렸고 시누이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셨나 봐요. 가난한 고아인 줄 알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5,300억 원 자산가라서요. 제가 직접 등기부 등본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아파트 소유주가 누군지 확인해 보세요. 제 이름 강지한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 건물주도 바로 접니다. 임대 계약서 특약 조항에 따라 건물주가 원하면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짐 싸고 있는 거 보이시죠? 강제 퇴거입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거짓말이지. 네가 무슨 회장 딸이야. 하지만 비서실장이 내민 주식 보유 현황과 재산 목록을 확인한 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박민석 씨. 제가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한성건설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태양그룹이에요. 오늘 오전 특별 감사를 통해 당신이 저지른 협력업체 비리와 공금 횡령 사실이 모두 드러났어요. 이사회 결정으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리고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될 거예요. 감옥 갈 준비나 해.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지안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저는 더러운 것을 만지듯 발을 뺐습니다. 몰랐다고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할 때, 어머니가 나 때릴 때, 당신은 뭐 했어 방관했잖아. 가족끼리 범죄가 어디 있냐고 했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봐. 마지막으로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통장에서 훔친 2천만 원으로 차린 카페 있죠. 그것도 가압류 들어갈 겁니다. 훔친 돈으로 장사해서 좋았니? 신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아니,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다 길바닥에 나은 게 생겼어요. 제발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2년 동안 당신들이 저에게 보여준 게 가족의 모습이었나요? 저는 그저 돈 줄이고 식모였을 뿐이잖아요. 진짜 사랑, 진짜 가족을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비서들에게 눈짓하자 이사 직원들이 들이닥쳐 짐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2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 10명이 제 변호를 맡았고 남편 측은 국선 변호사 1명뿐이었습니다. 위자료는 1억 원 재산 분할은 없음 판결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 및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자가 된 어머니는 더 이상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회사 공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신우이의 카페는 망했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반지만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내 식구가 좁은 방 한 칸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 마트 계산대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월 200만 원을 요구하던 분이 이제는 시급만 원을 받으며 남의 눈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저는 태양그룹 부사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딴 지안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저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배경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 있습니다. 저는 뼈저린 경험을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새로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재단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대학 교수님입니다. 그는 제가 재벌 딸이라서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천천히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은 악몽 같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단단한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은 저를 성장시켰고 시련은 저를 더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당당하게 사는 것임을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저는 이제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당한 강지안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해피엔딩입니다.